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경제학과의 송헌재 교수님 모시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양육 전담 공기업은 무엇인지 한번 아이디어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얼마 전에 학회에서 교수님께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안 주셨던 내용이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양육 전담 공기업을 설립하자. 야, 이 아이디어의 내용은 뭐고 이렇게 제안해 주신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아, 예. 저도 이렇게 제가 노동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예. 또 재정학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인구경제학 수업도 해요. 예. 그러니까 나름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오래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저도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 결정 요인이 뭐냐 분석도 했었고, 예. 근데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원인을 알지만 도대체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을 모르는 거죠. 예.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거고, 저출산 관련 예산 지원도 지금까지 뭐 몇백 조 이상 투입했다고 하는데 합계 출산율은 지금 뭐 0.7대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기존에 해왔던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의 거리가 있더라도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네, 그런데 참 나름대로 짜임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동시에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고령층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퇴하시고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육아 도우미 역할을 좀 드리면서, 반대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이 돌봐줄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나이 든 고령층을 적극 유아 도우미로 활용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 좀 방지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하면 그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 둘을 키웠던 아버지였고, 아이 키우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아이는 축복이고 아이를 보면 기쁘지만 집에 들어가서 딱 5분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이제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예. 이제 여성들의 출산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언론에 해외자 되기도 했는데 이제 뭐 금쪽이 이런 거 보면서 아이 낳기 겁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를 처음 낳아봤고 예. 젊으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은퇴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이미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경험은 젊은 세대는 갖고 있지 못했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 때 왜 우는 건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육아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양육을 조부모님들이 많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 입장에서는,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죄송하잖아요. 예. 미안하고. 그래서 또 이제 뭐 때 되면 뭐 용돈도 더 드리고 막 그렇죠. 챙겨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부모님은 이제 아이 때문에 발이 묶여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힘드시고 이제 뭐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보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게 한 축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가정에 두고 있습니다. 가구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걸 도와드릴 테니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키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정말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정말 사회가 떠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차라리 24시간 아이를 전담으로 맡아줘서 키워주고 교육시킬 수 있고 보육과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공기업을 설립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서 지금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육아도 서비스니까 그 서비스를 국가가 뭐 공기업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공기업이 설립이 되면 뭔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또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규모가 작고. 근데 이걸 갖다가 좀 규모를 키우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육아 서비스, 그다음에 뭐 양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것을 하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육아의 경험이 있었던 고령층을, 그러니까 노령층을 활용해 보자라는 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요새 국민연금도 이제 이슈인데 화제가 되고 있고,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 이제 뭐 차기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냐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예. 지금 아마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못 받는 거죠. 예, 보험료 납부를 65세까지 하자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년 연장 얘기가 막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근데 정년 연장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네. 이것도 확실한 대안이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정년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용의 이게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좀 줄어들면서, 제가 최근에 작년에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예. 우리가 정년을 한번 58세에서 60세로 이렇게 2014년에 한번 올렸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정년 연장이 되면 장년층 고용도 줄고 청년층 고용도 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금 체계가 좀 바뀌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금 피크제가 좀 사회적으로 이제 정착이 된다거나 그러면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임금 피크제 관련돼서 지금 몇 건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이걸 선뜻 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네. 이게 임금 구조 개편도 안 되면서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오히려 고용 시장에서 청년층의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장년층에서도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라면 어떤 답이 있을까? 차라리 이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되, 대신에 이게 사실 일자리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동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육아 서비스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거든요. 예.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모님들, 예.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육아 도우미, 가사 도우미 이분들 지금 뭐 급여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다음에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건데, 근데 그러면 차라리 육아 경험이 있었던 분들에게, 이분들이 확실히 젊은 층보다는 비교 우위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정식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정부에서 부모 급여라든가 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그러니까 출산한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지원을 그 부모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고령층에게, 그러니까 육아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임금으로 지원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교수님 아이디어를 쭉 설명을 듣고 났더니 교수님이 어떤 관점에서 이걸 모색하게 되셨는지, 검토하게 되셨는지 확 이해가 되네요. 처음에 제가 들었던 의구심이 뭐였냐면 양육 전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냥 국가 예산으로 특정 기관에 위탁한 사업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셨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규모감 있게 해야 효율성도 있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육아의 책임이 지금은 가정에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제 이게 사회로 돌려보자라는 철학적 전환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그걸 하려면 공기업 같은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참 욕심도 많으시지 일석이조를 하시려고 고령화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시던 와중에 국민연금은 연장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정년과 그 사이에 갭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국가에서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일자리도 제공해 주자. 그것도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의미셨군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나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아마 정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주변에 얘기했을 때 처음에 반응이 뭐였냐면, 북한이네? 북한 타가소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타가소 개념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다가 강제로 하는 거고. 근데 이건 실제로
강제성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혹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봤는데 저는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딘가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을지는 예.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특히 이제 고령층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그 다음에 좀 그 젊은 부모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뭐랄까 그 인내심이랄까요, 참는 레벨이 좀 높으세요. 그러니까 네. 특히 어린 아이를 보면 일단 이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애만 이뻐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많은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어른으로서의 어떤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지혜도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어느 분들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뭐 그럼 좋겠나 뭐 그런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세대 간 자꾸 대결 양상으로 가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MZ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험료 높은 보험 내고 대신에 이제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냐. 뭐 그렇죠.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은 이미 이제 납부 끝난 사람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지금 연금을 수급하는 연금을 깎자고 얘기하면 반발하시겠죠. 근데 이제 뭔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부모님도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 때문에 내 삶을 영위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작년 세대에서는 이 젊은 세대에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가 생기고 내가 네.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보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세대 간 좀 협력하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상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가장 큰 근저의 어떤 뭐랄까요, 논리적 근거 중에서는 아마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사이의 경력 단절에 대한 이슈도 좀 같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예. 이분들이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에서도 남학생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률도 더 좋고 이렇게 예. 하셨는데, 이제 결혼, 그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이제 노동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개인에게도 이게 손해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손해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인재를 키워냈는데 이분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KDI에서 연구한 결과를 봤더니 예.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줄어들 확률이 별로 안 떨어지는데, 근데 자녀가 없는 여성은 경력 단절 확률이 확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가 있으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노동시장에 계속 있을까, 말가를 결정할 때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걸 보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지금 현재 임금이 얼마고 계속 남아 있으면 앞으로 이제 임금 상승이 얼마나 될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건 또 나의 선배들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봤더니 그렇게 뭐 우리나라는 유리천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내가 아이를 남한테 맡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돌본다라고 하면 네. 내가 이름으로써 뭔가 좀 더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들면 이제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저출산도 있지만 여성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성 노동 시장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장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보면 평균적으로 남성 임금의 한 65% 정도를 여성이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노동 시간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남성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여성이 일을 좀 적게 하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 노동 시간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임금률 차이가 왜 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이슈 중에 예. 하나잖아요. 그걸 보면 여성들이 좀 어떤 산업에 편중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특정 산업군에. 네, 특정 산업,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음식점업 뭐 이런데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많은 산업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비율이 올라가면 그 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럼 여성들이 뭔가 지금 이 상황이 바뀌려면 사실 여성들도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남아서 내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시 남아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에 녹록치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문제는 뭐 종합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궁금해요. 외국에서도 분명 여성들의 육아, 출산에 대한 부담은 외국 여성들도 외국 네. 나라 여성들도 비슷할 텐데 네.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경력 단절 뭐 이런 비율이 훨씬 낮던지 아니면 적은가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절 여성의 비율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는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지역고용조사라는 자료를 가지고 추산을 합니다. 예. 어떻게 추산하냐면 15세부터 54세 전체 그러니까 기혼 여성 중에서 비취업 여성, 그러니까 비취업 여성은 지금 현재 뭐 비경제 활동 인구라던가 아니면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실업자, 지금 일을 하고 싶은데 일 못 찾고 있는 고사는 이 여성 중에서 이제 그러면 왜 일을 하고 있지 않냐를 물었을 때 뭐 결혼, 아까 말씀드린 임신, 뭐 출산, 육아, 그다음에 돌봄, 가족 돌봄,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을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같은 경우에 한 전체 비취업, 그러니까 15세부터 54세 비취업 여성이 한 280만 정도 되는데 경력 단절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한 135만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경력 단절인 거죠. 그 높은 숫자일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거기 하나 체크했을 뿐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통계를 정확하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OECD 공식 통계에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특히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제 예.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 출퇴근 시간도 좀 자유롭다거나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뭔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에서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똑같으나 거기는 고용 시장이 유연화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특정 산업의 여성들이 너무 편중돼 몰려 있다면 있어서. 외국은 좀 그렇진 않아요. 좀 골고루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아이디어로 양육 전담 공기업이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들에 대해서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큰 아이디어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도 나름대로 계속 보완이 돼야 될 점들이 있겠죠. 그럼요. 어떤 네. 것들을 주로 앞으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고 하면서 이제 그 복지 정책하시는 분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가족 복지하시는 분인데 아마도 유아 교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할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몇 년 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라포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그냥 부모에게 사실은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아이와 엄마, 아빠는 언제 이렇게 만나서 이게 신뢰를 쌓고 정을 쌓고 하느냐. 그래서 아이에도 안 좋고 얘도 안 좋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그 예산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을 설립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서울에 하나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생겨야 될 텐데 예. 그러면 도대체 지사는 몇 개나 둬야 되고 그다음에 도대체 아이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육아 전문 인력으로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공기업이 진짜 설립되게 된다면 실제 운영 방식과 예산과 운영 인력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모여서 조금씩 사회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서울시립대 경제학과의 송헌재 교수님 모시고 저출산, 고령화 이것들과 포함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실시간 문자를 봤더니 신상철님께서 지금도 사회 서비스 원 같은 곳에서 이런 건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회 서비스 원 같은 걸 더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업이 있어요. 예. 있는데 이 인력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아무나 다 취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자격이라는 되느냐.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교육을 시키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전문적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좀 이런 강좌를 열어서 예. 그 육아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키울 때는 봐주실 때는 특별히 공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죠. 지금도 이제 사실은 아이를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봐주시는 거에 감사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지는 않는데 일단 이 육아 인력으로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시험도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과된 사람들에게만 엄격하게 이제 이 서비스 이게 취업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존의 사회 서비스 원과는 달리 고령층에 좀 더 기회를 더 주자는 또 차별성이 네, 있었던 중고령층에게.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부 마지막에 우리 경력 단절 여성 문제 나누고 있었잖아요. 이 경력 단절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가 그래도 완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 그냥 어떤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적 여건과 상관없이 그냥 아이를 이제 저는 갖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아이를 한 명 낳은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한번 낳아서 힘들게 키웠던 분들한테 네. 혹시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워주면 한 명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생각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이를 안 낳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아이를 안 낳았던 분들에게는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먹힐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생각의 변화 때문에 아예 그냥 결혼도 미루고 안 하거나 자녀를 안 낳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좀 놀랬던 게 제가 이제 인구경제학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예. 제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결혼관이나 자녀관 같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여학생들은 많은 여학생들이 자기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여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 그다음에 이제 자녀도 남학생들은 저 셋 이상 낳고 싶어요 하는 학생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둘 정도 얘기하고 하나 둘. 근데 여학생들은 뭐 남학생보다는 적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지금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가치관이 변했다기보다 미래에 대해서 이게 뭔가 확신이 없고 두렵고 예.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쟁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경쟁 계속 심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나만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인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하나의 문화가 정착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상황 그런 생각을 때문에. 하게 됐다, 만든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개선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려고 최소한 노력은 하자. 특히 이 노력은 기성세대가 해야 된다. 기성세대가 많이 양보하고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아마 그래서 교수님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자고 던져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비슷한 목적으로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 나온 게 좀 됐었어요. 네.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 사례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입주 도우미를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이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가사까지 이제 점전시킬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도입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최저임금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차라리 그냥 용역 계약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업자로 계약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 이게 사업자로서 한국에 단독으로 오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결정이죠. 그렇죠. 무엇인가 자기를 돌봐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로 계약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일단 최저임금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쉽지 않겠죠.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언어와 문화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또 이분들이 여기서 커뮤니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과연 그 아이와 그다음 부모와 또 이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냐? 그것도 어렵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육아의 이 서비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중고령층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당장 대안으로서 이제 지금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가 만약에 정말 정부가 좀 고민을 해서 해본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네. 당장 급하다고 네. 했을 때 그럼 어떻게든 간에 외국에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셔다가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것은 아니다. 네.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황혼에 접어든 우리나라 국내 장년층을 이용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진짜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면 이제 또 직면하는 게 비용 문제인데 네.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셨나요? 예, 비용이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예.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동수당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남만 바우처라 그래서 아이가 네. 태어나면 이제 또 1년 동안 2년인가요? 아무튼 아이를 위해서 뭐 육아용품 살 수 있고 이런 병원 보낼 수 있고 이런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합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몇 천만 원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그 저출산 지원 정책과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 정책, 이걸 현금으로 환산했더니 아이 한 명당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은 꽤 많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천이 3천만 원 더 얹어서 예. 1억 지원하겠다. 그런 예.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1년에 한 20만 명 태어나면 한 20조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20조 정도가 어차피 아이에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잘 쓸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의 방식이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식을 도입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냐 고민해봐야겠죠. 그다음에 네. 이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근성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육아 공기업이 뭐든 아무튼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되게 멀어요. 예. 그럼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아이를 픽업도 해주고 데려다주고 하는 서비스 같이 제공해 주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네.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비스 비용을 받되, 대신에 아무튼 간에 지금 저출산, 그러니까 이 출산율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비용을 지불할 때 이게 분명히 육아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맡겨야 되잖아요. 예. 그 정도의 가치만큼의 가치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예. 대신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설정을 하고, 자부담은 소득에 비례해서 자부담 비율을 설정을 하면 좀 저소득층은 자부담 적게 하고 좀 소득이 많은 쪽은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 서비스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설문조사도 해보고 실질 분석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제 사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연구비 지원을 신청을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는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교수님이 주신 이 슬라이드인데요. 저출산 해결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일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본 것에 봤더니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돌봄 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 인프라 구축인데, 이 두 가지 사항도 이번에 주신 아이디어에 부합한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걸 합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내가 봐야 된다고 하면 나에게 볼 수 있는, 내가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여유를 달라는 거고. 근데 아이를 보는 게 되게 힘들다, 도와달라,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말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면, 이건 뭐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나의 선택 대안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이 두 가지 지금 저한테 주신 설문조사 결과지를 봤더니, 하나는 향후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출산 해결 방안 중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 요거에 대한 결과 두 개를 보여줬어요. 네. 아마 나중에 우리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그 자료가 업로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문항을 봤더니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저출산과 고령화는 워낙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 가치관이 애를 낳고 싶지 않은 거거나 아니면
자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게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좀 사회 미안함, 부채의식이 있으니 뭔가 외적 귀인, 나는 날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인프라가 안 돼서 그래서 못 낳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비중이 저는 적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참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이를 예전보다 덜 낳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요즘 들더라고요.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 문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예. 네, 저도 좀 진지하게 해봤는데요. 네.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 실질적인 노동력,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는 노동력의 수가 이제 필요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AI,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로봇, 뭐 로봇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양보다는 질 이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또 환경 이슈도 굉장히 네. 또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지구가 언제 망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도 들고, 그러니까 전 인류가 그러니까 유토피아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네. 걱정거리들이 있고 또 노동시장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하니까 물론 AI 시대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수도 있지만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좀 진전되면서 새로운 또 경제 시장이 열리고 뭐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러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일가정 양립이 잘 정착된 나라의 대명사인 스웨덴. 여기도 요즘은 출산율이 좀 떨어진다는데 그럼 스웨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만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아이는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아이는 자산이었죠. 네. 노동력이었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어찌 보면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뭔가 기쁨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자녀의 또 본인의 아이를 낳으면서 결국 나는 죽고 없어지지만 세상에서 나 예. 유전자는 쭉 남고 뭔가 생물 나도 하나의 생물로서 이제 예. 본능이 있는 생존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게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또 계속 낳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 차라리 그냥 내 삶에 더 집중하자.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희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그 질문했던 건데 제가 사실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교수님께 대신 여쭤봐 드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전 세계가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나라만 인구가 줄어들면 그 나라의 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니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국가의 인구가 다 같이 줄어들면 그게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교수님은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변하세요? 생각보다 그 질문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인구가 줄은데 예. 그 타노스가 네. 이렇게 손가락 탁 튕겨서 인구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충격이 덜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충격은 큽니다. 그 네. 어벤져스 영화 보시면 막 사회가 피폐해지잖아요. 상실감이 크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잔존여명. 예. 근데 이제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살 수 있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봄의 수요는 굉장히 많고. 아. 그런데 이걸 지탱해 줄 만한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계곡을 잘 견뎌낼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은 사실은 뭐 축복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 굉장히 높고 우리 뭐 그 어린이날 이런데 뭐 아이 데리고 어디 가면 사람들 되게 많아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예. 환경적으로도 뭔가 환경을 지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연 앞으로 한 그 시간을 이행기를 한 100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100년 동안 그 인구가 줄어드는 요 시기에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것만 된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 시기에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진다 그러면 사실은 인류가 과연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고민해볼 만한 그런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도 방금 말씀 주셨던 양육, 전담, 공기업이 또 그것도 대안일 수도 있겠네요. 인구가 줄어드는 완충 과정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주신 이 사회적으로 큰 화두를 던져주신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보완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아이디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거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예전에 허경영 씨가 네. 뭐 결혼하면 얼마,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이런 얘기 막 공약을 있었죠. 했었더니 사람들이 웃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많이 웃었는데. 그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년 훨씬 전 얘기였던 것 훨씬 같아요. 전이죠. 근데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런 연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네. 그때 어떤 거였냐면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1억 원을 크레딧으로 주자. 이런 주장을 한번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소유 재원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네. 정부가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가요. 네, 정부가 허허. 지금 아이에게 태어나면 부모든 아이든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정부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전국에서 한 4, 5만 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해 주셨고 예. 60% 넘게 찬성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60% 찬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락도 해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만 퍼져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뭔가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육아 공기업이라는 얘기가 어찌 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어찌 보면은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에 또 약간의 뭔가 부담을 내려주고 해방시켜 주자는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그때 그거라도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작년에 0.73명이었고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올해 태어날 신생아 수는 20만 명 밑으로 내려갈지도 몰라요. 교수님이나 저나 비슷한 연배셔서 예. 저희 대학 갈 때 그때 100만 수험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요 수험생 40만. 그렇네요. 네.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 정원 입학 정원보다 지금 수험생 수가 적어요. 적어요. 네. 근데 대학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20만 명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가는 상황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몇 년 지나면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그땐 너무 늦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락도 해봐야 되고 모락도 할 때 원칙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성세대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거에는 황당무계하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정말 공신력 있는 분들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것마저도 검토해보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육 전문 공기업이나 전담 공기업 같은 새로운 대안도 모색을 해야겠지만 기존에 줬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 아이를 갖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역치보다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인천이 아까 7천만 원에 3천만 원 더해서 1억도 논의해봤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뭐 2억 그리고 뭐 출산 휴가를 더 길게 이런 것도 충분히 효과성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고 많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지금 학교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거조차 안 했으면 얼마나 떨어졌을까? 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 효과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효과가 과연 선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게 어느 트레시홀드라는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계점을 넘어야지 효과가 날 거냐. 그거는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람은 경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에는 반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하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저는 또 앞으로도 계속 지금의 하고 있는 정책도 계속 하되 대신에 만약에 이게 투입 대비 너무 효과성이 낮아요. 그러면 정책의 효율성이 너무 적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재고민해 볼 시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많은 사람이 더 호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 상태로 해결하지 못하고 한 50년 정도 지나가면 어떤 사회 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점쳐지는지 몇 개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국민연금인데요. 만약에 이 상태로 국민연금 개혁 안 하고 저출산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MZ세대는요. 국민연금 부담 보험료로 40% 내야 됩니다. 이야, 자기 소득이에요. 예. 그다음에 세금도요.
어마어마하게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소득에서 국민연금 내야 되죠. 건강보험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한 30% 남을까요? 야,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자기 소득의 가처분 소득이 30% 수준밖에 안 된다. 네. 와.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로 우리가 왜 지금 다양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지,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님 모시고 저출산 고령화와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 함께 모색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디어 계속 검토해보는 게 우리 사회의 해법을 조금 더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송 교수님 앞으로도 좋은 연구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